유시의 기원 동합정리 고대 중국으로부터 현 한국까지 제2회 진나라 영상 제작 유찬종 진나라 고대 정치가였던 고해 후에 비자는 진업의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주나라의 8대 왕인 표왕의 재위 기간의 진이 시작되었다. 공화기간 동안 진은 말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받는 속국이 되었다. 기원전 247년에 즉위한 지망정은 국력 증강에 노력했다. 기원전 223년에 진나라의 최대의 적인 초나라를 멸망시켜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해 스스로 황제 첫 황제임으로 시황제라고 한다를 자칭했다. 이 황제의 칭호는 중국의 전설상의 성왕인 사망우제로부터 따온 것이다. 징 기원전 221년 기원전 206년은 진시황제에 의해 전국시대를 통일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가이다. 전시는 지금의 산시성 지역에 있던 진백자국이며 그 국호는 초기 중심지인 진땅에서 비롯됐다. 국령은 기원전 4세기쯤 전국시대 때 상암 행한 법과에 따른 개혁에 의해 급속도로 강성해졌다. 기원전 3세기 중후반에 진나라는 국력이 약했던 주나라를 시작으로 전국 지룡을 모두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룩했다. 진시황제 기원전 259년 1월 기원전 210년 음력 6월 14일은 전국 지룡 진나라의 제31대 왕이자 중국 최초의 황제이다. 성은 영, 이름은 정국조정이다. 혹, 기는 진, 조다, 성명은 경정이고 혹진영은 진정, 조정이다. 장영왕과 조이 사이에서 태어났다. 기원전 246년부터 기원전 210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기원전 246년부터 기원전 241년까지 기어부리가 섭정하였고 기원전 241년부터 기원전 210년 등호할 때까지 침정하였다. 진나라의 지배기간 동안 진은 무역을 증가시켰고 농업을 발전시켜서 치안을 강화했다. 이는 토지 지주제를 폐지했기 때문인데 이로써 중앙정부가 국민들을 직접 통치할 수 있었다. 이는 만리장성과 같은 대형 공사들을 할 수 있게 된 토대가 되었다. 진나라는 보안 확대, 보양형 통일 등의 많은 개혁을 했다. 군사력 역시 발전하여 전술이나 무기, 운송세계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불로불사에 대한 열망이 컸으며 예전 나라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대규모의 문화 탄압 사건인 분석행위를 일으켜 수이양제와 더불어 중국 역사상 최대의 폭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진시황제가 기원전 210년에 사망하자 벼슬아치들은 시황제의 사후 한관조고가 패자구소, 승상, 이사나 시황제의 혈족자 등 권력자를 차례차례로 암살해 어리석은 진시황의 18인 막내 아들 호해를 허사하기 2세 황제로 세워 권력을 제멋대로 하게 하고 폭정하였다. 시황제 사후 진나라는 혼란해져서 다음 해에는 진승, 호광의 반란이 발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소란 상태가 되었다. 진의 2세 황제와 조고는 장안을 장군으로서 호벌금을 보낸다. 장안은 군사적 능력을 발휘해서 진승군을 격파하고 그 다음으로는 소나라의 항량군도 격파했다. 그러나 항량의 족 항우와의 결전이 깨져 장안은 포로가 된다. 항우는 한양으로 향하는 도중에 반역의 기색을 보인 진나라 병사 20만을 죽여버렸다. 장안이 대패한 것을 들은 조고는 낭패해졌고 2세 황제를 폭정의 오명을 씌운 다음 암살해 진시황의 장남이고 패자였던 부소의 아들인 자영을 세워 민희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영 등에 의해서 주살당했다. 그 후 유방이 한양에 들어가면서 자영은 항복해 진은 멸망했다. 유방은 자영을 죽이지 않기로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한양에 온 항우는 자영을 죽여 한양의 미녀와 재물과 보물들을 약탈하고 화를 걸쳐 함양은 폐허가 되었다. 진나라의 군사력은 비록 강성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농민 반란과 국민 봉기가 일어났고 결국 멸망했다. 국가의 짧은 지속시간에도 불구하고 진은 중국 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한 중국의 유럽식 이름인 차이너 역시 진나라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유방과 항우의 등장 진 말기인 농민 반란에 가담하기 전에 이유방은 소위 협격으로서
가업은 뒷전이고 주색에 빠져 살고 있었다. 연고지행 회동에 있던 타수의 정당, 지금의 파출소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성실하게 임무에 임하지는 않았다. 이때 율방과 함께 일했던 해관인 중에는 후일 율방의 해업을 도울 조화와 조선도 있었지만 이들도 아직까지는 율방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는데도 율방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고 하는 일이 실패해도 주위에서 옹호해 주었으며 술집에 들어가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가게가 가득 찼다. 진시황에 대한 반란이 요원의 불기처럼 타올랐던 홍기는 일시적으로 좌절되었지만 그로부터 반년 후에는 다시 저처럼 타올랐고 이 투쟁의 지도고는 이미 농민의 지도자로부터 지주 계급과 육국의 옛 귀족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율방과 항우이다. 율방의 자는 기보, 패,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서주시 태연 출신으로 진나라대 사수의 정당치 않은 담당 하급관리를 지냈다. 그는 패에서 군사를 일으켜 점사 병력을 직결시킨 후 망탕산에 응보하였다. 율방이 봉기한 것은 진승이 7월에 대택향에서 봉기한 2달 후인 9월이었다. 율방의 인상은 높은 코에 용의 얼굴이고 왼쪽 다리에는 72개의 사마귀가 있었으며 사람을 아끼고 주기를 좋아하여 언제나 활달하였으며 큰 도량을 지니고 있어 조그마한 집안 살림은 벌보지 않았다 한다. 율방은 휘하의 소하, 불산, 권태 등 한제국 건국 공신을 거느렸고 태연의 자제 3,000명을 기반으로 하여 제후들의 세력과 호응하게 되었다. 율방이 패에서 문사를 일으킬 무렵 절방성의 회계에서는 아버지 항현을 진나라 장수 왕변에게 기른 항량이 진나라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빚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항량은 초나라 명당 항현의 아들이다. 초나라 사람들은 이 항현의 죽음을 믿지 않으려 했다. 진승과 오광이 맨 먼저 봉기할 때 초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영웅 불사설을 이용해서 항현의 이름을 사칭할 정도로 항현을 초나라 사람들에게 추앙되고 있었다. 항우는 항량의 조카이다. 항우의 이름은 적이고 자가우인데 항덕보다는 항우로 불린다. 월라상 강소성 숙천년 사람이었는데 그의 숙부 항량과 함께 회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신장 8척의 대장부로 힘은 능히 산을 돕을 만하고 격으로 된 눈동자를 가진 희대의 장사이었다. 소년 시절에 학문을 가르쳤으나 학문도 싫어하고 검술을 가르쳤으나 검술 또한 싫어하였다. 항량이 크게 실망하여 노여워하자 항우가 말하기를 학문이란 성명을 기록할 정도는 족하고 검술은 한 사람의 적밖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따위는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만인의 적을 상대하여 싸우는 기술을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항량은 그의 기력을 기특히 여겨 그때부터 병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율방과 항우는 연령적으로 많은 차가 있었다. 취왕대가 죽던 항우의 나이는 22세이고 율방은 37세였다. 일설에는 46세라는 설도 있다. 그 출신에 있어서도 항우는 대대로 초나라에서 장군을 지낸 명문 출신이었고 율방은 그의 양친의 이름이 한왕들 시대의 기록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름 없는 서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이 군사를 일으킬 때도 율방은 행정구역상으로도 가장 하급 단위인 해연에서 일어나 해연의 자제 3,000명을 거느렸고 항우는 여러 현을 지배해야 하는 군에서 일어나 정강 8,000명을 거느렸다. 자제와 정병은 그 질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자제란 그저 나이가 젊을 뿐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정병이란 여러 사람 가운데서 선발하여 철저한 훈련을 받은 군사를 말하는 것이다. 달라지는 천하의 형세, 항우는 스스로 석초대왕이라 칭하여 초의 땅 부근을 통치하고 횡성을 수도로 정하였다. 그리고 진해 토벌에 공로가 있었던 여러 장수들에게 영지를 나누어주고 왕으로 봉하였다. 이때 왕으로 봉함을 받은 최후는 진해 항당 장안, 형사은, 공예를 비롯하여 경법, 한광 등 18명에 이르렀다. 항우는 진나라를 평정하자 진나라 토벌에 공이 있는 자에게 영지를 주어 제후로 삼는 분봉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분봉제는 전국 시대의 혼란과 진나라의 악정에 시달려온 백성들이 바라던 평화와 통일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군웅활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곳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위에 항왕은 영지를 주어 제후를 봉하는 데 있어서도 농공 행상이 그 공평성을 이루어 자기의 기분에 맞는 사람에게는 좋은 답을 주어 왕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공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일로 여러 장수 가운데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자가 많았다. 이런 결과는 마침내 제후들이 각기 영지로 돌아간 한 달 남짓해서 산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난 서러운 평화를 갈망하던 중한 천지가 다시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방과 항우의 마지막 싸움. 항우는 군사적으로 우세했지만 공경섭을 왔다 갔다 하느라 완전히 지쳐버렸고 더구나 안정된 후방기지가 없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유방은 군사적으로는 뒤졌지만 군사들은 휴식을 취하였고 군량도 풍족하였다. 장기적인 소모전 끝에 항우는 점점 피폐해지고 전제의 주도권은 점차 한군의 수중으로 넘어왔다. 항우도 이런 불리한 정세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되 제왕 한신이 군사를 진격시켜 초나라를 공격하니 항우는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유리한 입장에 선 유방은 이런 기회에 인질로 잡혀있는 태공과 여우를 찾아러 하였다. 한왕은 육과를 보내어 태공을 돌려줄 것을 청하였으나 처음 항우는 듣지 않았다. 한왕은 다시 후공을 사자로 보내어 강화도소를 진행시켰다. 강화의 조건으로는 홍구라는 강을 경계로 하여 그 서쪽은 하나라, 동쪽은 첨하라로 정하고 양군은 각각 동서로 철수하기라며 인질로 잡고 있는 한화의 가족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었다.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항우는 이 조건을 수락하였다. 제 203년 9월 양군은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양분하고 인질을 돌려보냈다. 강화의 조건에 따라 항우는 무장을 들고 동쪽으로 향하였다. 유방도 서쪽으로 돌아가려 하자 장량과 진평 한왕에게 초나라는 군사가 필요하고 군량이 다 떨어졌으니 이곳은 하늘이 초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라면서 공격하자고 진언한다. 한왕은 이들의 말을 들어 즉시 군사를 동쪽으로 돌려 양안 남쪽까지 항군을 추격하다가 일단 멈추고 한신과 팽월에게 사자를 보내어 각각 그들의 군사를 이끌고 포울에서 합류하여 초나라를 치려고 하였다. 항우는 안희성 영저편에 진을 치고 한군과 대치하였다. 이때 항우의 군사는 10만이었다. 천하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건곤일척의 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한신은 자기가 가진 모든 병력과 제후들의 군사를 모두 합쳐 30만에 이르는 군대를 진두지휘하였다. 항구는 여러 겹으로 폐하의 항우 진지를 포위하였다. 성내의 분량은 거의 바닥이 나고 사기는 떨어져 탈주병을 속축하였다. 한신은 폐하에 모여든 여러 군사 가운데서 초나라 출신 군사들을 골라 일반 군사들에게 조거를 가르치게 하였다. 사면 조거란 여기서 유래한 말이다. 사면에서 자기 고향 노래만 들려온다는 말로 자기를 도와야 할 고향 군사들이 모두 한군에 가담하여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진 상태를 말한다. 한신은 겹겹으로 애워산 전군에게 초거를 부르게 하였다. 역벌산 기계세의 천하 장사 항우도 사면에서 들려오는 고향의 노래를 듣자 점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절박감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야옹을 타고 점점 크게 들려오는 초거에 귀를 기울이던 항우는 크게 놀라며 한나라는 초의 땅을 이미 다 차지하였는가? 웬 초나라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가? 항우는 밤중에 일어나 장막 속에서 술잔을 손에 들었다. 우이가 그 잔에 술을 따랐다. 우이는 항우가 군사를 일으킨 일에 줄곧 항우를 따라다니며 취중들던 항우의 액첩이었다. 우이는 계속해서 술을 따랐다. 그녀도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순간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술기운이 항우의 몸에 돌다 그는 침이도 오르는 감회와 비분, 강개한 감정을 노래에 담아고 부었다. 힘은 능히 산을 돋고도 나몸이 있고 기백은 능히 천하를 덮었었노. 해가 이롭지 못하니 고추마야 너마저 달리지 않는구나. 고추마야 너마저 달리지 않으니 어쩔 수 없구나. 우휘야 우휘야 이를 어쩐단 말이냐. 참고 고추마는 항우가 타고 다니던 에마의 이름이다. 검푸른 털에 흰털이 섞이고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준마였다 한다.
항우는 이 노래를 그년처럼 욱 졸이며 눈물을 흘리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었고 감히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 뒤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사에는 아무 언급이 없고 다만 소환취에 우리의 화답이라고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한평은 이미 초나라 땅을 차지했고 사면에 들리는 원 초나라 노래 소리뿐 대왕의 기계가 다하는 날 첩첩 지사임을 바라리요. 우리의 최후의 장면에 대해서 후세의 문인들은 여러 가지 각색을 가했다. 우리는 항우에 대한 정죄를 지키기 위해 항우의 검을 정해받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고도 한다. 또 항우가 자기로 인하여 번뇌할까 두려워 자결했다고도 한다. 혹은 항우가 우리에 대한 번뇌를 끊기 위해 우리의 목을 쳤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그 후 우리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가냘픈 풀이 닥쳐서 자란 곳의 사람들은 이 둘을 구밈터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항우는 후임함을 빌고 남쪽으로 달렸다. 날이 셀 무렵에 항우가 탈출한 것을 아는 항우는 5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항우를 추격하게 하였다. 남으로 달아나던 항우가 배수를 건널 무렵에는 800기 가운데 겨우 100여기가 따를 뿐이었다. 도중에서 모두 탈락해버린 것이다. 항우가 공성 부광현에 이르러 따르는 제를 점거해보니 겨우 28기에 지나지 않았다. 항우는 말을 멈추고 스스로 생각해보았다. 5천의 기병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28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항우는 28기의 장정을 향해 말하였다. 내가 군사를 일으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8년이 되었다. 그동안 70여회의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해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 같은 곤경에 처했으니 이것은 하늘이 나를 망치하려는 것이지 결코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각오했다. 마지막으로 한해 포위를 무너뜨리고 장수를 베고 길을 쓰러뜨려 삼성을 거두어 그네들로 하여금 하늘이 나를 망치게 하려는 것이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님을 보여주리라 하고 한나라 장수 한 사람과 도의 한 사람을 베어 죽이고 수백 명의 한군을 죽이니 그의 도아들은 모두 감탄하며 땅에 엎드렸다. 그러나 결국 항우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항우의 몸은 5 동광이로 나누어졌다. 목을 차지한 왕에는 부연후에 봉해주고 연화동은 중수후, 양에는 적천후, 양문은 보방후, 여성은 영양으로 봉해졌다. 항우가 죽음으로서 4년여에 걸친한 조천은 금막을 내렸다. 진승 보광이 봉기한 이래 진나라 타도의 수군범은 항우였으나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거둔 것은 한왕 유방이었다. 산부대와 중국 대륙을 통일한 후 황제에 오른 한고조 유방이 공신들과의 술자리에서 물었다. 여러 최고와 장수들은 숨김없이 솔직히 말해보시오. 내가 어떤 이유로 천하를 얻게 되었으며 항우는 어떤 이유로 천하를 잃은 것이오. 보기와 왕릉이 말했다. 패하는 거만하여 사람을 없이 여기고 항우는 어지러서 사람을 아낍니다. 그러나 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을 공격하고 땅을 점령하게 하면 그것을 아랫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천하와 덕으로 이익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지혜로움과 재능을 지게하고 공을 세운 자를 치며 지혜로운 자를 의심하여 싸워 이겨도 공을 나누지 않고 땅을 얻어도 이익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항우가 천하를 잃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유방이 말했다. 공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운영 내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짓는 일은 내가 자강만 못하다.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달래 식량 보급과 운송로가 끊어지지 않게 한 일은 내가 소화만 못하다. 100만의 무리를 이끌고 싸우면 필승하고 공격하는 반드시 이기는 일은 내가 한심만 못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출중한 인재들로 나는 이들을 기용하였고 그것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런 항우에게는 검증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마저도 제대로 끄지 못하였다. 그것이 항우가 나한테 잡혀 패하게 된 이유이다. 사기 고조봉기여 지나가 제 유학 끝 다음 제3화에서 계속됩니다.